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밤 우리는 유난히 밝은 불이 켜진 강의실 같은 여러분의 머릿속을 잠시 꺼보려 합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방 안은 고요한가요? 아니면 창밖에 가로등 불빛이 벽지에 그늘을 만들고 냉장고가 돌아가는 낮은 웅웅거림이 마치 거대한 엔진 소리처럼 귓가에 박히고 있나요? 몸은 이미 침대 시트 속으로 천근만근 가라앉았는데 어째서 여러분의 뇌는 퇴근도 하지 않고 10년 전 옆자리 동료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를 다시 꺼내 정밀 분석하고 있는 걸까요? 어쩌면 우리는 이 지독한 예민함 때문에 내일 아침에 피로해서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105년을 살아보니 그 피로조차 꽤 근사한 훈장이더군요. 그러니 편안히 자리 잡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물론 제가 여기서 하는 작업이 정말 마음에 드실 때만요. 지금 이 영상을 어느 도시에서 몇 시에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 같은 노인네에겐 큰 즐거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불을 끄고 잔잔한 백색 소음을 위해 선풍기를 켜셔도 좋습니다. 오늘 밤의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볼까요? 나는 1920년에 태어났습니다. 경신년 원숭이띠지요. 한 세기를 훌쩍 넘겨 105살이 되고 보니 세상은 참 많이도 변했습니다. 내가 태어났을 때 사람들은 라디오 소리에 경악했지만 지금 여러분은 손바닥만 한 기계로 전 세계와 연결되어 있군요. 하지만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생각이 너무 많아 잠들지 못하는 사람들의 고통입니다. 나 역시 평생을 그 신문 속에서 살았습니다. 젊은 날에 나는 나 자신을 지독히도 원망했습니다. 왜 나는 남들처럼 툭툭 털어버리지 못할까? 동료 교수들이 퇴근길에 술 한잔 기울이며 허허실실 웃고 떠들다가 문을 나서며 모든 고민을 잊어버릴 때 나는 집으로 돌아와 그들이 나누었던 대화의 온도, 눈빛의 각도, 심지어 그날 식탁 위에 놓였던 냅킨의 구겨진 모양까지 곱씹었습니다. 만약 잡생각하기가 올림픽 종목이었다면 아마 나는 금메달을 하도 많이 따서 전 세계 금 시세를 폭락시켰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쉽게 말합니다. 그냥 좀 둔해져 봐.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게 마음대로 되면 내가 이러고 있겠나? 의사에게 잠이 안 온다고 하면 스트레스 조절을 잘하라고 하더군요. 내 뇌는 지금 출구 없는 24시간 연속 TED 강연을 개최 중인데 말이죠. 하지만 70세를 넘긴 어느 날 나는 우연히 이런 문장을 만났습니다. 노년은 잃어버린 시간이 아니라 비로소 이해하기 시작하는 시간이다. 그 문장이 내 가슴에 닿는 순간 나는 평생 나를 괴롭혔던 그 예민함의 정체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예민하다는 것은 고장났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고성능 엔진을 장착했다는 증거입니다. 페라리 엔진이 잔디깎기 기계보다 훨씬 더 많은 열을 내뿜는 건 결함이 아니라 구조적인 특성 때문이죠. 여러분의 뇌는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입력받고 있습니다. 흑백 텔레비전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은 모르는 초고화질 8K 화면의 선명함을 여러분은 강제로 목격하고 있는 셈입니다. 빗소리가 단순한 소음이 아니라 복잡한 리듬으로 들리고 사람의 말투에서 그날의 기류를 읽어내며 풍경 속에서
계절이 바뀌는 결을 감지하는 능력, 입력값이 남들보다 수십 배는 많으니 연산장치가 뜨거워지는 건 너무나 당연한 물리적 법칙 아니겠습니까? 학술적 관점에서 보자면 이는 감각 처리 민감성, sensory processing, sensitivity과 관련된 차별적 감수성 가설, differential susceptibility hypothesis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특정 신경생물학적 표질을 가진 개인은 환경적 자극에 대해 일반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높은 반응성을 보이며 이는 단순히 취약성이 아니라 환경적 이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진화적 적응의 결과라는 것이죠. 즉, 여러분은 진화의 과정에서 살아남기 위해 가장 정밀하게 조율된 안테나를 가진 개체들인 셈입니다. 이웃집 고양이가 20Hz 이상의 고주파를 듣는다고 해서 고장났다고 하지 않듯이 여러분의 예민함 역시 세상을 더 깊게 탐지하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나 역시 그 예민함 덕분에 교단에서 수많은 제자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활짝 웃으며 교수님 저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속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던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다른 교수들은 그저 성실하고 밝은 학생이라고 칭찬하며 지나쳤지만 나는 그 아이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그리고 손끝이 책상을 톡톡 건드리는 불규칙한 박자를 읽어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조용히 불러 차 한 잔을 건넸을 때 그 학생은 펑펑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훗날 그 아이는 내게 말했죠. 교수님은 제 눈빛을 처음으로 봐주신 분입니다. 그 말 한마디가 내 100년 인생을 지탱하는 가장 큰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둔해지는 것을 성숙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무뎌진다는 건 편안함을 얻는 대신 세상의 수많은 아름다움을 함께 잃어버리는 일입니다. 가을날 낙엽이 땅에 닿는 바스락 소리에 가슴이 저릿해지는 감각, 손주가 나를 부를 때 느껴지는 뭉클한 습기, 오래전 떠난 아내를 떠올릴 때 여전히 붉어지는 눈시울, 이 모든 풍요로운 감정은 오직 예민한 영혼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예민함은 상처를 더 깊게 남기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랑과 감동도 더 선명하게 문신처럼 새깁니다. 재밌는 잡지식 하나 알려드릴까요? 17세기 유럽에서 향수병 노스달지언, 실제 의학적인 질병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과거를 너무 많이 생각하고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은 격리 치료의 대상이 되기도 했지요. 다행히 우리는 17세기에 살고 있지 않으니 병원에 갇힐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오히려 현대 사회에서 여러분의 예민함은 타인과 공감하고 복잡한 맥락을 짚어내는 가장 귀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밤 왜 나는 이렇게 피곤하게 태어났을까? 라며 스스로를 재판하지 마십시오. 옆집 고양이가 작은 소리에도 귀를 쫑긋 세우는 것을 보고 너는 왜 이렇게 유난이니? 라고 꾸짖지 않듯 여러분의 신경계가 오늘도 열심히 일한 것을 그저 인정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고장난 사람이 아니라 아주 예민하게 조율된 고급 악기입니다. 줄이 팽팽하기에 작은 바람에도 울리는 것이지 줄이 끊어져서 소리가 나는 게 아닙니다. 그 울림이 때로는 불협화음처럼 괴롭게 느껴지겠지만 그 울림이 있기에 여러분의 인생은 비로소 깊은 선율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무덤한 사람은 편하게 살 수 있지만 기쁜 사람은 의미 있게 산다. 105년을 살며 내가 내린 결론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를 지탱해 주는 것은 아무 걱정 없이 편안했던 날들의 숫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 그 순간을 얼마나 깊이 느꼈는가 하는 감각의 무게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면 이렇게 속삭여 보세요. 나는 그만큼 깊은 사람이다. 나의 엔진은 오늘 최고의 출력을 냈을 뿐이다. 이 한 문장이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은 가볍게 만들어 주기를 바랍니다. 내가 쉰을 넘기며 처음으로 조용함을 의도적으로 선택하기 시작했을 때 주변에서는 다들 걱정 섞인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교수님, 어디 몸이라도 안 좋으신가요? 아니면 무슨 돌을 닦으시려는 건가요? 같은 질문들이 쏟아졌지요. 사실 내 몸은 그전까지 늘 전쟁터였습니다. 강의실의 소음, 학회장의 열띤 토론, 집안의 대소사를 챙겨야 하는 책임감, 그리고 나를 향한 타인들의 기대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강박까지 하루가 끝나고 침대에 누우면 몸보다 신경이 먼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예민한 사람에게 세상은 늘 볼륨이 너무 높게 설정된 텔레비전과 같습니다. 남들은 아무렇지 않게 지나치는 문 닫는 소리, 누군가의 짧은 한숨, 혹은 주머니 속 휴대전화의 미세한 진동음이 내게는 마치 날카로운 유리 파편처럼 신경에 박혔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내가 유난스러운 성격이라 그런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40을 넘겨서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유난이 아니라 나의 타고난 구조였다는 것을요. 재미있는 잡지식 하나를 나누자면 소음노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라틴어 나우세아, 즉 구역질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소음이 우리 영혼을 멀미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옛사람들은 이미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셈이죠. 오늘날 여러분의 손바닥 위에서 24시간 내내 울려대는 알림 소리들은 사실 여러분의 정신에 끊임없는 멀미를 유발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요즘 제 귀는 이제 선택적으로 작동해서 듣고 싶은 것만 골라 듣는 경지에 올랐지만 50년 전만 해도 파리 한 마리가 재채기하는 소리 때문에 밤을 꼬박 새우곤 했으니 말 다 했죠. 학술적으로 엄밀히 말하자면 우리가 겪는 이 극심한 피로는 알로스태틱 부하, 알로스타틱 로드의 만성적인 축적 때문입니다. 이는 신체가 지속적인 스트레스와 자극에 적응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리적인 마모 현상을 뜻합니다. 특히 감각이 예민한 사람일수록 외부 자극에 대한 역치가 낮아 뇌의 편도체가 더 자주, 더 강렬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피곤한 것은 여러분의 의지가 박약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신경계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과부하 상태에서 비명을 지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일종의 시스템 설계상의 특성이지 사용자 과실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나는 60 무렵에 한 차례 큰 병을 앓았습니다. 그런데 병명 자체보다 나를 더 아프게 했던 건 끊임없이 울리는 전화벨 소리와 병실을 찾아와 쏟아내는 지인들의 걱정 어린 시선이었습니다. 모두가 나를 아끼는 마음에서 나온 것들이었지만 그 소리와 기운이 오히려 내 남은 에너지를 빨아들이는 흡혈귀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나는 생전 처음으로 인생에서 가장 용기 있는 선언을 했습니다. 미안하지만 한동안은 아무도 만나지 않겠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을 겁니다.
그 말은 내 인생에서 가장 이기적이었지만 동시에 나를 살린 가장 위대한 선언이었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숫자에 집착합니다. 가족, 친지, 직장 동료, 동창, 이웃까지 연결된 선이 많을수록 성공한 인생이라고 착각하죠. 하지만 105년을 살아보니 알겠습니다. 관계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수록 정작 그 관계의 주인인 나라는 존재는 점점 희미해져 갑니다. 여러분의 스마트폰 속에 들어있는 수천 명의 연락처는 어쩌면 여러분의 주머니 속에 5,000명의 잔소리쟁이 친척을 넣고 다니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나요? 고요는 결코 외로움이 아닙니다. 고요는 영혼의 회복입니다. 나는 그때부터 하루에 단 1시간이라도 의도적으로 모든 연결을 끊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텔레비전을 끄고 전등의 밝기를 낮추고 휴대전화를 아예 다른 방에 던져두었죠. 처음 며칠은 불안했습니다. 세상이 나를 잊어버리면 어쩌나, 중요한 연락을 놓치면 어쩌나 하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쯤 지나자 기적 같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마치 흙탕물이 가라앉듯 소용돌이 치던 머릿속이 투명하게 맑아졌습니다. 생각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외부의 소음이 줄어드니 비로소 내 생각이 어떤 결을 가지고 있는지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느 날 공원을 산책하다가 오래전 제자 한 명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는 꽤 잘 나가는 중견 기업의 임원이 되어 있더군요. 그런데 그의 안색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교수님, 요즘은 하루에 수백 개의 메시지가 옵니다. 퇴근 후에도 주말에도 단 1분도 쉴 틈이 없어요. 머릿속이 터질 것 같습니다. 나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자네 하루 중에 아무것도 받지 않는 시간이 단 10분이라도 있나? 그는 멍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자네에게 지금 필요한 건 휴식이 아니라 단절이라네. 연결을 끊어야 비로소 연결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법이지. 여러분, 예민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생존 기술은 바로 차단하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평생 타인을 받아들이고 경청하고 배려하고 이해하는 연습만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달라져도 됩니다. 여러분의 길을 빨아먹는 사람과는 과감하게 거리를 두십시오. 여러분을 감정의 쓰레기통처럼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부드럽지만 아주 분명하게 선을 그으십시오. 만약 그들이 쓰레기를 버리려 한다면 최소한 폐기물 처리 비용이라도 청구하겠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인생의 후반부로 갈수록 우리의 시간은 유한해집니다. 그 남은 시간을 누구와 어떤 공기 속에서 보낼지 선택할 권리는 오로지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것이다. 어느 철학자의 말처럼 젊을 때는 타인의 인정이 밥보다 중요했지만 이제는 타인의 인정보다 내 마음의 평온이 100배, 1000배는 더 중요합니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진짜 외로움은 혼자 있는 시간이 아니라 시끄러운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정작 내 목소리를 잃어버리는 순간 찾아오는 법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딱 한 가지만 실천해 보세요.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을 끄고 조명을 최대한 낮추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숨을 내쉬며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내 삶에서 무엇을 드러내야 하는가? 줄이는 것은 결코 패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더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기 위한 가장 고등한 지혜입니다. 나는 100년이 걸려 겨우 배웠지만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경은 그동안 너무나 오랫동안 무거운 짐을 지고 일해왔습니다. 이제는 그 지친 신경을 고요라는 포근한 담요로 덮어줄 차례입니다. 100년을 넘게 살다 보니 시간이란 참 묘한 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젊은 날에 나는 늘 과거와 미래라는 두 개의 커다란 톱니바퀴 사이에 끼어 비명을 지르며 흔들렸습니다. 어제의 실수는 밤마다 유령처럼 되살아나 나를 신문했고 아직 오지도 않은 내일은 늘 위협적인 먹구름처럼 머리 위를 떠다녔지요. 몸은 강의실 단상 위에 서 있었지만 마음은 이미 다음 학기의 강의 평가와 몇 년 뒤에 내 자리가 보존될 수 있을지 같은 불안의 늪에 빠져 있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몸은 포근한 이불 속에 누워 있는데 머리는 10년 전 그 술자리에서 했던 말실수로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 있지는 않나요? 혹은 아직 오지도 않은 은퇴 이후의 삶을 걱정하며 새벽 3시에 엑셀을 돌리듯 머릿속으로 노후 자금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새벽 3시에 하는 계산은 항상 파산으로 결론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가난해서가 아니라 새벽에 내는 원래 비관론이라는 필터를 장착하고 있기 때문이죠. 나는 이른이 넘어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살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이라는 아주 좁은 틈새뿐이라는 사실을요. 어느 날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집안이 마치 공기가 다 빠져나간 풍선처럼 텅 빈 것 같았습니다. 나는 필사적으로 과거로 도망쳤습니다. 그때 더 잘해줄 걸, 그날 그 모진 말은 하지 말 걸 하는 후회들이 쓰나미처럼 밀려왔습니다. 동시에 미래가 나를 덮쳤죠. 이제 이 넓은 집에서 나 혼자 어떻게 살지? 그러던 어느 날 부엌에서 물이 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주전자 뚜껑이 달그락거리는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소리였습니다. 나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주전자 입구에서 하얀 김이 몽글몽글 피어오르는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그 몇 분 동안만큼은 과거의 괴물도 미래의 유령도 사라지더군요. 오직 물이 끓는 소리와 김의 율동만이 우주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그날 나는 위대한 진리 하나를 배웠습니다. 현재라는 문은 생각으로 열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감각으로 열고 들어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이걸 마음챙김 마인드풀넷이라 부르더군요. 하지만 나는 그런 세련된 용어보다는 그냥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그대로 느끼는 것. 설거지를 할 때는 손끝에 닿는 물의 온도와 미끄러운 세제의 촉감만 느끼십시오. 길을 걸을 때는 신발 밑창을 통해 전해지는 땅의 딱딱함이나 부드러움만 느끼십시오. 밥을 먹을 때는 쌀알의 단맛과 국물의 따뜻한 향기에만 집중하십시오. 만약 그 사이에 걱정이 슬그머니 끼어들면 억지로 밀어내려 애쓰지 말고 이렇게 속삭여 보세요. 아, 내가 또 걱정이라는 소설을 쓰고 있구나.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기서 재밌는 잡지식 하나를 알려드릴까요? 우리 뇌는 몸무게의 겨우 2%밖에 차지하지 않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전체 에너지의 20%를 소모합니다. 특히 걱정이나 후회 같은 인지적 공회전을 할 때 에너지를 가장 무지막지하게 써버리죠. 그러니 여러분이 밤새 고민하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마치 덤프 트럭에 치인 것처럼 몸이 무거운 건 기분 탓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뇌가
밤새 에베레스트를 3번쯤 왕복 달리기 한 것과 다름없으니까요. 뇌도 가끔은 연료 절약 모드가 필요합니다. 학술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이는 뇌의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DMN의 과활성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런 외부 작업에 집중하지 않을 때 뇌는 자아 성찰이나 과거 회상, 미래 계획 등을 담당하는 이 네트워크를 가동하는데 예민한 사람들은 이 시스템이 너무 강력해서 자꾸만 자기 비판이나 불안의 루프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감각적 주의 전환입니다. 뇌의 연산장치를 끄고 단순 수신 장치로 전환하는 것이죠. 나는 학생들에게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생각은 사실이 아니다. 하지만 정작 나 자신도 그 말을 삶에서 실천하는데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머릿속에서 상영되는 불안한 시나리오는 너무나 생생해서 마치 지금 당장 일어나는 현실처럼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안전한 방 안에 누워 있지 않습니까? 당장 굶어 죽을 상황인가요? 누군가 칼을 들고 여러분을 쫓아오고 있나요? 사실 우리를 괴롭히는 건 현실이 아니라 만약에 whatever라는 단 3글자가 만들어낸 허상입니다. 나는 90을 넘기고 나서야 이런 습관을 들였습니다. 불안이 가슴 끝까지 차오르면은 종이에 선을 그어 2칸으로 나눕니다. 왼쪽에는 지금 실제로 일어난 일, 오른쪽에는 내가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일을 적습니다. 그러면 10번 중 9번은 오른쪽 칸이 훨씬 더 길고 복잡합니다. 나는 그 종이를 바라보며 혼자 껄껄 웃곤 했습니다. 이 늙은이가 또 대하소설을 집필하고 있구먼. 웃음은 생각의 도끼를 빼는 가장 좋은 중화제입니다. 스스로의 어리석음을 비웃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생각의 감옥에서 걸어 나올 수 있습니다. 중년 이후에는 수면의 질이 떨어진다는 통계가 많습니다. 50대 이후 절반 이상이 잠을 설친다고들 하지요.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그 원인의 1순위가 신체적 고통이 아니라 걱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침대 위에서 하루에 반성문을 쓰고 미래 대책 회의를 열고 이미 끝난 재판을 다시 엽니다. 하지만 나는 이제 밤마다 엄숙하게 선언합니다. 밤은 재판의 시간이 아니다. 밤은 망각의 시간이다. 반성과 대책은 아침 햇살 아래서 해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노년에 내가 배운 가장 값진 교훈은 시간을 이기는 방법은 시간을 붙잡으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 흐르는 시간 속에 온전히 머무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어느 작가는 젊음은 시간을 쫓아가지만 성숙은 시간을 맞이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시간을 쫓아가며 숨 가쁘게 살 나이가 아닙니다. 이제는 매일 아침 찾아오는 오늘이라는 손님을 문 앞에서 환하게 맞이해도 됩니다. 어서 오게, 나는 지금 여기에 있네 라고 말하면서요. 현재 내절 내리는 사람은 어떤 감정의 파도가 밀려와도 쉽게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과거와 미래를 잠시 현관 앞에 내려두십시오. 그 짐들은 여러분이 잠든 사이 어디로 도망가지 않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을 겁니다. 그러니 굳이 밤새 그 무거운 짐을 안고 있을 필요가 없지요. 지금 이 순간 오직 여러분의 고요한 호흡만이 진짜입니다.
여러분의 뺨을 스치는 시원한 공기만이 진실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소설가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여행자입니다. 나는 평생을 완벽이라는 이름의 감옥에서 간수로 살았습니다. 강의 원고의 마침표 하나, 학생의 논문에 들어가는 각주 번호 하나, 심지어 집안의 사소한 약속 시간까지도 단 1분이라도 어긋나면 가슴 한구석이 화화하게 달아오르곤 했지요. 젊은 시절의 나는 그것이 학자로서의 성실함이자 인생에 대한 진지한 태도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여든을 넘기고 나서야 비로소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성실함이라고 포장했던 그 지독한 결벽증의 절반은 사실 세상을 내 뜻대로 주무르고 싶어 했던 통제 욕구였다는 것을요. 예민한 사람들은 남들이 못 보는 세밀한 균열을 너무나 잘 봅니다. 그게 비극의 시작이지요. 눈에 보이지 않으면 그냥 지나칠 텐데 저 사람의 어색한 말투, 회의실의 미묘한 냉기, 내가 어제 저지른 아주 작은 말실수가 마치 돋보기를 들이댄 것처럼 거대하게 확대되어 보입니다. 그러니 어떻게든 고치고 싶고 바로잡고 싶고 완벽하게 메워야만 직성이 풀리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의 완벽주의를 조금은 누그러뜨려 줄 기발한 잡지식 하나를 소개해 드릴까요? 세계에서 가장 비싸고 아름답기로 유명한 페르시아 양단 카펫에는 항상 일부러 눈에 띄는 매듭 실수를 하나씩 남겨둔다고 합니다. 이를 페르시아의 흠퍼시언 플라이라고 부르죠. 오직 10만이 완벽할 수 있으며 인간이 만든 물건의 완벽을 기하는 것은 신에 대한 도전이라는 겸손의 표현입니다. 105년을 살아보니 이 카펫 장인들의 마음을 알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 역시 그 의도적인 흠결 하나가 있을 때 비로소 숨통이 트이고 인간미라는 아름다운 무늬가 완성되는 법이니까요. 여러분이 오늘 저지른 그 사소한 실수가 어쩌면 여러분 인생이라는 카펫의 페르시아의 흠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신은 아니지 않습니까? 학술적으로 이 현상을 설명하자면 심리학의 통제 소재, 로커스 오브 컨트롤 이론과 연결 지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예민한 완벽주의자들은 모든 결과의 원인을 자신의 내부로 돌리는 내적 통제 소재가 지나치게 비대해진 상태라고 볼 수 있지요. 모든 상황이 자신의 행동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는 강박은 결국 엄청난 심리적 에너지를 고갈시킵니다. 학계의 인지적 평가, 이론, Cognitive Appraisal Theory에 따르면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는 사건 그 자체보다 그 사건을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고 믿거나 혹은 통제해야만 한다고 믿는 주관적인 평가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괴로운 건 세상이 엉망이라서가 아니라 그 엉망인 세상을 내가 다 정리해야 한다는 오만함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소리죠. 나에게도 인생의 설계도가 산산조각 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60 무렵 수년간 공들여 준비했던 거대한 연구 프로젝트가 있었지요. 내 학문 인생의 정점이 될 것이라 확신하며 모든 변수를 계산하고 완벽을 기했습니다. 하지만 발표 당일 전혀 예상치 못한 행정적인 변수와 누군가의 무책임한 실수로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비판이 쏟아졌고 나는 집으로 돌아와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나 자신을 검사처럼 문초했습니다.
조금만 더 철저했더라면 그 질문을 미리 예측했어야 했는데 하면서요. 그런데 참 묘한 것이 몇 달 뒤 전혀 다른 분야에서 생각지도 못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 실패 덕분에 내 시야가 넓어졌고 오히려 이전보다 훨씬 더 의미 있는 길로 들어설 수 있게 된 것이지요. 그때 처음으로 나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일어날 일은 어차피 일어난다는 것을요. 이 말은 체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의 몫과 세상의 몫을 구분할 줄 아는 성숙한 경계의 인식입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의 감정이나 반응까지도 내 책임으로 끌어안으려 합니다. 누군가 나를 싫어하는 기색을 보이면 그 이유를 밤새 분석하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목록을 만들고 어떻게든 그 사람의 마음을 돌려놓으려 애쓰지요. 하지만 105년을 살며 수천 명의 사람을 겪어본 결과 타인의 마음은 내 영역이 아니라는 명징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누군가는 나를 차갑다고 비난했고 누군가는 고집불통 노인네라고 수군거렸습니다. 젊은 날에 나는 그런 말 한마디에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이제는 그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 이 짧은 5글자는 인생의 폭풍우를 잠재우는 마법의 주문과 같습니다. 세상은 원래 불완전하고 사람들은 저마다의 사정으로 이기적입니다. 타인에게 거는 기대를 조금만 낮추면 여러분의 영혼에 생기는 상처도 비례해서 줄어듭니다. 길을 걷다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다고 해서 그 돌부리를 앉혀놓고 설득하거나 훈계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그저 무릎 한번 툭툭 털고 다음 걸음을 조금 더 조심하면 그만입니다. 중년 이후의 삶은 끊임없는 상실의 연속입니다. 부모님을 보내드리고 오랜 친구들과 이별하며 어제보다 조금 더 약해진 나의 체력을 받아들여야 하죠. 나는 90을 넘겨 지팡이를 처음 짚게 되었을 때 말할 수 없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나에게 왜 이런 불편함이 찾아오는가 하고 세상을 원망했지요. 그러다 어느 날 창밖에 늙은 나무 한 그루를 보았습니다. 그 나무는 매년 가을마다 공들여 키운 잎사귀들을 아무런 미련 없이 땅으로 떨어뜨리고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누구도 나무가 실패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저 계절의 흐름일 뿐이니까요. 노년 역시 패배가 아니라 인생의 또 다른 계절입니다. 늙음은 싸워서 이길 대상이 아니라 함께 걸어야 할 동반자다라는 격언처럼 우리는 세월과 싸우느라 너무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세월은 적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를 다른 풍경으로 안내하는 가이드일 뿐입니다. 완벽하려는 마음을 조금 내려놓으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는 그 눈물겨운 노력도 이제는 좀 줄이셔도 됩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오해하고 여러분의 가치를 몰라준다고 해서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깎여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은 채점관에게 제출하는 모범 답안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각자의 속도로 하루라는 길을 통과하는 여행자일 뿐입니다. 여행자가 길을 걷다 좀 비틀거리고 길을 잃었다고 해서 그 여행이 망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 덕분에 남들은 못 본 야생화 한 송이를 발견할 수도 있는 법이죠. 오늘 밤 스스로를 법정에 세우는 재판을 이제 그만 멈추십시오. 판사도 여러분이고 검사도 여러분이며 피고인도 여러분인 그 지옥 같은 재판은 결코 승자가 없습니다. 대신 이렇게 선언하십시오.
나는 인간이다. 이 한 문장을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잔뜩 들어갔던 어깨의 힘이 스르르 풀릴 것입니다. 인간은 실수하고 인간은 때로 무너지며 인간은 결코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완전함 속에서 사랑하고 살아갑니다. 그럴 수도 있지. 이 정도면 충분하지. 나는 오늘도 무사히 살아냈다. 이 세 문장을 머리맡에 두십시오. 그것이 105년의 세월이 여러분에게 건네는 가장 따뜻한 위로입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105회라는 어쩌면 지루할 정도로 긴 세월을 버티며 내가 끝내 손에 쥐고 남은 것은 세상을 뒤흔들 거창한 업적이나 화려한 명예가 아니었습니다. 인생의 폭풍우가 몰아칠 때 나를 끝까지 지켜준 방파제는 결국 세 가지였습니다. 예술, 자연, 그리고 깊은 잠이었지요. 젊은 시절에 나는 이 차가운 머리로 온 세상을 이해하고 통제하려 들었습니다. 논리로 분석하고 수치로 설명하고 정교한 이론으로 모든 현상을 재단하려 했지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특히 90을 넘기면서 뼈저리게 깨닫게 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생각은 결코 또 다른 생각으로 다스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머리가 과열되어 연기가 날 때 필요한 것은 인텔 코어 같은 고성능 프로세서의 연산이 아니라 그저 시원한 바람을 느끼는 원초적인 감각입니다. 우리는 인공지능이 아니라 숨을 쉬는 생명체니까요. 여기서 재미있는 잡지식 하나를 보태자면 혹시 스탠달 신드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뛰어난 예술 작품을 보았을 때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호흡 곤란을 느끼는 현상을 말하는데 사실 이건 예민한 사람들에게는 일종의 축복받은 부작용입니다. 남들은 그냥 그림 예쁘네 하고 지나갈 때 여러분은 그 화가가 붓을 휘두르던 당시의 고독과 열망을 온몸의 세포로 느껴버리는 것이죠. 105년을 살아보니 이 압도적인 감수성이야말로 메마른 세상을 적시는 가장 귀한 샘물이더군요. 여러분이 영화 한 편을 보고 며칠을 알아눕거나 슬픈 노래 한 곡에 가슴이 미어지는 건 여러분이 심약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그만큼 넓고 깊은 공명통을 가졌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학술적으로 엄밀히 말하자면 예민한 사람들은 정서적 입자도 이모셔널 그라누랄지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 리사 펠드먼 베럿이 제안한 이 개념은 자신의 감정을 얼마나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구별해낼 수 있는지를 뜻합니다. 남들이 그냥 기분이 안 좋아라는 뭉툭한 단어를 쓸 때 여러분은 그 안에서 서글픔, 아쉬움, 멜랑꼴리, 애틋함 같은 수천 가지의 색조를 읽어내지요. 이렇게 높은 정서적 지능은 때로 여러분을 피곤하게 만들겠지만 역설적으로 정서 조절, affective regulation의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슬픔의 정확한 이름을 아는 사람만이 그 슬픔을 안전하게 떠나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뒤 한동안 음악을 멀리했습니다. 선율 하나가 내 가슴에 둑을 무너뜨릴까봐 겁이 났거든요. 그러다 어느 날 낡은 라디오에서 바흐의 무반주 첼로 조곡이 흘러나왔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낮은 저음이 가슴에 닿는 순간 억눌렀던 눈물이 터져 나오면서 동시에 지독했던 마음의 소음이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슬픔을 억지로 없애는 것이 치유가 아니라 슬픔을 예술이라는 안전한 그릇에 담아 충분히 느끼게 해주는 것이 진짜 치유라는 것을요. 예술은 도피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의 환기 창문입니다. 또 하나, 나를 살린 것은 자연이었습니다. 나는 아흔이 훨씬 넘어서도 지팡이의 의지에 매일 짧은 산책을 거르지 않았습니다. 숲은 나에게 단 한 번도 성적표를 요구하지 않았고 내 논문이 얼마나 훌륭한지 묻지도 않았습니다. 나무는 그저 그 자리에 존재함으로써 나를 긍정해 주었지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는 나라라고들 하죠.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0년 뒤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광속의 시대를 통과하며 멈추는 법을 배울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하지만 자연은 서두르는 법이 없습니다. 바다는 밀려왔다가 제때 물러가고 나무는 겨울이 오면 미련 없이 잎을 떨굽니다. 아무도 그 나무를 보고 실패했다고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 지금 잠시 느려졌거나 멈춰 서 있다면 그것은 퇴보가 아니라 인생이란 계절의 당연한 변화일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잠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군요. 나는 한때 잠들지 못하는 새벽을 저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무너지는 건 절대 아니라는 것을요. 눈을 감고 가만히 누워 부드러운 이불의 감촉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뇌는 이미 훌륭한 휴식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는 매일 밤 침대에 누워 작은 의식을 치릅니다. 오늘 나를 오해했던 사람들의 시선, 계획대로 되지 않았던 일들, 그리고 내일의 불안을 모두 현관 앞 신발장에 가지런히 벗어둡니다. 그리고 속삭이죠. 수고했다. 완벽하지 않았어도 너는 최선을 다했다. 늙음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는 과정이다. 라는 시인의 말처럼 이제 여러분의 어깨 위에 놓인 남들의 기대와 지나친 책임감을 조금씩 덜어내십시오. 예민함을 없애려 애쓰지 마세요. 대신 그 예민한 안테나로 여러분 자신을 더 따뜻하게 보살펴 주세요. 여러분은 세상의 울림을 누구보다 크게 받아들이는 귀한 악기입니다. 그 울림이 때로는 통증처럼 느껴지겠지만 그 진동이 여러분의 영혼을 투명하게 닦아주었습니다. 자, 이제 정말 쉴 시간입니다. 밖의 소음도 안의 소동도 잠시 꺼두고 깊은 바닷속으로 가라앉듯 편안한 어둠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이제 목소리를 낮추고 여러분의 밤을 축복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듣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남들보다 더 세밀하게 세상을 관찰하고 더 깊게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며 그 예민한 신경으로 거친 세상을 버텨온 당신에게 나는 105년의 세월을 담아 깊은 존경의 인사를 보냅니다. 당신이 오늘 흘린 눈물은 헛된 것이 아니며 당신이 밤잠 설치며 고민했던 그 흔적들은 당신의 영혼에 새겨진 아름다운 나이테가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방안을 채우고 있는 고요함을 믿으세요. 창밖의 밤 공기는 당신을 해치지 않으며 당신이 덮고 있는 이불은 세상의 모든 비난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하는 가장 안전한 요새입니다. 이제 모든 생각을 멈추고 그저 당신의 호흡이 만들어내는 일정한 리듬에 몸을 맡기십시오. 들숨에 평온을 들이마시고 날숨에 오늘의 찌꺼기들을 멀리 내보냅니다. 당신은 지금 충분히 안전합니다. 당신은 오늘 하루를 살아낸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한 자격을 증명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인 것만으로도 충분히 존중받아 마땅한 존재입니다. 자, 이제 눈꺼풀이 무거워지는 것을 거부하지 마세요. 흐릿해지는 의식 너머로 평화로운 꿈의 정원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곳에선 더 이상 예민함이 고통이 아닌 꽃향기를 맡는 감각이 될 것입니다. 부디 내일 아침 오늘보다 조금 더 가벼워진 마음으로 햇살을 맞이하시길 기도합니다. 당신의 밤이 따뜻하고 깊은 안식으로 채워지길 바랍니다.